저는 지금 제 며느리 차 뒷좌석에 갇혀 있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어요. 밖에서만 열리는 차일드락이 걸려 있거든요. 며느리는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셔야죠. 치매병동에 가시면 다 잊으실 거예요. 치매 병동이라고요? 나 치매 아니야. 나 멀쩡해. 어머님,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며느리가 창밖을 보면서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그러더니 어머니 돈 10억으로 제 빚도 다 갚고 오빠 사업 자금도 대주고 감사해요. 그 10억.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모은 그 돈 10억을 며느리가, 아니 이 여자가 도박으로 날리고 지네 오빠한테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제가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우리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함께 해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7세고요. 서울 강남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며느리한테 재산 맡기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자식한테 통장 맡기신 분?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거 남의 일 같지만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요. 하지만 3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 7억 5천만 원을 남겨줬어요. 여기에 제가 새벽 시장에서 30년간 모은 돈 2억 7천을 합치면 정확히 10억 2천만 원이었어요. 10억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 줄 아세요? 제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동상 자국이 남아있고 허리는 휘어지고 무릎은 망가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제겐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민수. 올해 38살이고 회사원이에요. 민수가 35살 되던 해 여자를 데려왔어요. 3년 전이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그 주말에 민수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정소영이었어요. 첫 신상은 완벽했어요. 키 165에 날씬하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소영이라고 해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 거예요. 그날 제가 차린 점심을 먹으면서 소영이는 계속 칭찬했어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저희 친정엄마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구이도 이렇게 맛있게 굽기 힘든데 손맛이 정말 대단하세요. 설거지할 때도 소영이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손님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며느리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녹았어요. 6개월 후 결혼식 날, 소영이가 한복 입고 제 앞에 무릎 꿇고 큰절을 하면서 눈물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민수 오빠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었거든요.
항상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온 거예요. 결혼 후 2년 동안 소영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저를 잘 챙겨줬어요. 추석 땐 3일 전부터 미리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전 부치는 것도 도와줬어요. 제 생일 땐 꼭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민수한테 물어봤대요.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맙던지. 또 제가 감기 걸렸을 땐 회사 반차까지 내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제 휴대폰에 약 먹는 시간 알람까지 맞춰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친구들한테 자랑거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목욕탕에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말하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특히 제 친구 영자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제 얘기 들으면 너 정말 복 받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정말 행복한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소영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요.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봄이었죠. 소영이가 어머님, 요즘 뉴스 보면 보이스피싱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 친구 엄마도 당하셨대요. 5천만 원이나. 실제로 제 친구 복순이 언니도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재산 관리? 네. 요즘 적금 금리도 좋은 게 많고 어머님 돈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불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제가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도 하고 금융상품 잘 알거든요.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저한테 워낙 잘하던 아이라 믿고 맡겼어요. 그날부터 소영이는 제 통장 관리를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였어요. 적금 금리 비교해주고 병원비 납부 대신해주고 공과금도 자동이체 설정해주고 저는 편했어요. 소영이가 다 해주니까요.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통장이랑 도장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또 망설였어요.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잖아요. 하지만 소영이는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에 흔쾌히 그래, 그럼 내가 잘 관리해줘.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매달 거래 내역도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제 통장, 도장, 신분증까지 다 소영이한테 넘겼어요. 그때만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장을 넘긴 지 총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에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금을 좀 사두면 좋겠다. 나중에 더 오르면 팔아서 이득도 보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영아.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 금 좀 사려고 하는데 뉴스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오른대. 2천만 원어치 정도 사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금이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그리고 통장 정리도 같이 해와. 오랜만에 보고 싶어. 네, 알겠어요. 이번 주 안에 갖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영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소영아, 금은?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주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릴게요. 알았어.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연락이 없었어요. 소영아, 금 사는 거 어떻게 됐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이번 주 안에 꼭 할게요. 또 일주일이 지났고 3주가 지났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은행 가서 돈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계속 미루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친구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영자야. 응, 영자야.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은행 갔다가 내 며느리 봤어. 소영이를? 응. 근데 창구에서 큰돈 찾는 거 보긴 했는데 영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얼마였는데? 2천만 원이었어. 혹시 뭐 큰일 있어? 집 수리하거나 그런 거? 2천만 원? 아, 내가 찾아오라고 했어. 쓸 일이 있어서. 그래? 난 괜한 걱정했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소영이가 그 돈으로 내 금을 사러 간 거구나.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저는 소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소영아, 나야. 네, 어머님. 너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네, 다녀왔어요. 2천만 원 찾았다며? 금 샀어? 또 침묵. 아, 어머님. 그게요. 응.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금을 사는 것보다 적금을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적금. 네. 요즘 특판 적금이 나왔는데 금리가 5%나 돼요. 금은 사고 팔 때 수수료도 들고 해서 일단 적금으로 돌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적금. 그럼 괜찮은 건가? 그래. 그럼 좋은 거지? 네. 어머님. 훨씬 이득이에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미리 말을 안 했을까? 왜 제가 물어봐야 말하는 걸까?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영자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영자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왜? 나 너 며느리를 또 봤어. 또? 응. 이번에도 은행에서. 근데 이번에도 큰 돈을 인출하더라고. 얼마였는데? 3천만 원이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 응. 그리고 순자야, 며느리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 뭔가 조급해 보이고. 순자야,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야? 영자야. 나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벌써 5천만 원이에요. 소영이가 적금 들었다고 했는데 왜 또 돈을 찾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은 뭐에 쓴 거죠? 그날 밤 저는 소영이가 전화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불안함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 저는 은행에 갔어요. 실례합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통장은요? 그게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기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최근 8개월이요. 통장 넘긴 후부터 전부 보고 싶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프린터로 종이를 뽑아줬어요. 최근 8개월 거래, 내역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서 은행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역을 봤어요. 처음 3개월은 별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생활비 인출, 공과금, 병원비.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금 50만 원, 출금 80만 원, 출금 120만 원. 그리고 최근 2개월. 출금 2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4천만 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부 더해봤어요. 9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것도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4천만 원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창구로 갔어요. 저기요. 이 출금, 내역들. 누가 찾은 건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신분증 확인 기록을 보면 전부 정소영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 며느리분 맞으시죠? 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영이가 제 통장에서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갔어요. 그것도 몰래 점점 더 큰 금액을. 저는 종이를 꼭 쥐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9천만 원. 거의 1억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이에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젠 4천만 원까지. 다음엔 얼마를 가져갈 거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3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도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래, 내역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9천만 원이 넘는 돈. 숫자가 눈에 계속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제 10억이 전부 사라질 거예요. 저는 소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소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 오늘이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얘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네, 알겠어요.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시간까지 계속 거래, 내역을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혹시 오해한 걸까? 아니야. 9천만 원이 사라진 건 사실이야.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거래, 내역을 펼쳤어요. 소영이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어요. 딱 0.5초. 하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은행에 갔다 왔어. 네, 너 나한테 통장 정리해온다고 했잖아. 3주가 넘었는데도 안 가져오길래 내가 직접 갔어.
소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뭐야? 소영아. 저는 거래, 내역을 가리켰어요. 최근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내가 찾아간 거더라. 어머님, 9천만 원이 넘어. 거의 1억이야.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해봐. 왜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착각하신 거예요. 뭐, 이 돈들은 다 어머님을 위해 쓴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착각을 해. 9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소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였어요. 안에서 적금 증서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2천만 원짜리 적금이에요. 어머님 노후 대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저는 적금 증서를 받아서 봤어요. 정말로 2천만 원짜리 적금 증서였어요. 은행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맞고, 그리고 이것도요. 소영이가 예금 통장을 꺼냈어요. 3천만 원이요. 어머님 병원비 대비해서 별도로 예금 들어놓은 거예요.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영이가 영수증 묶음을 꺼냈어요. 어머님 집 수리비예요. 지붕방수 공사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했잖아요. 영수증 다 있어요. 영수증을 보니 정말로 집수리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맞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돈을 훔칠 리가 있겠어요? 저는 3년 동안 어머님을 모신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소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놀라게 해드리려고 비밀로 했어요. 소영아, 깜짝 선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를 사다니 제 잘못이에요.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소영아, 울지 마. 엄마가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착각한 걸까요? 적금 증서도 있고, 예금 통장도 있고, 영수증도 있는데. 소영아, 그만 울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소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가 돌아간 후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걸까? 적금 증서도 진짜고 통장도 진짜고 영수증도 진짜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순자야. 사실은 전 영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영자가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응, 물어봤어. 그런데 적금 증서, 예금 통장, 영수증이 다 있더라. 그럼 다 오해였네? 그런데 영자야, 뭔가 이상해. 뭐가? 소영이가 왜 미리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그러게, 그것도 이상하긴 하네. 그리고 집수리. 나 기억이 잘 안 나. 뭐, 영수증에는 지붕 방수, 보일러 교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집 지붕 공사한 적 있었나? 글쎄, 내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이상해.
보일러도 작년에 점검받았는데 멀쩡했어. 영자가 잠깐 침묵했어요. 순자야, 그거. 응. 혹시 가짜 아닐까? 아니, 착한 소영이가 그럴 리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짜? 응. 요즘 그런 거 만드는 거 쉽대. 적금 증서도, 통장도, 영수증도 다 위조할 수 있대. 설마, 순자야, 확인해봐. 그 적금이 진짜 있는지. 은행에 전화해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적금 증서를 꺼냈어요. 증서에 적힌 은행 번호로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 확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으로 갔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 상품 확인하고 싶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30초쯤 지났어요. 고객님 명의로 가입하신 적금 상품은 없으신데요? 네. 네. 현재 고객님 명의로는 예금 계좌 하나만 있으십니다. 2천만 원짜리 적금 없어요? 네, 없으십니다. 제 손에서 적금 증서가 떨어질 뻔했어요. 혹시 다른 지점에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는 전국 모든 지점 정보가 다 나옵니다. 고객님 명의 적금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없어요. 적금이 없어요. 그럼 이 증서는 가짜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금 통장을 펼쳤어요. 다시 창구로 갔어요. 이 통장 번호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통장에 적힌 번호를 읽어줬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그 번호로 된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계좌번호 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유효한 계좌번호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통장도 가짜였어요. 그럼 영수증도. 저는 영수증에 적힌 업체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지붕 방수 공사하시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서 지붕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잠시만요. 아니요, 고객님. 저희 기록에 그 주소로 출장 간 적이 없는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적금 증서, 예금 통장, 영수증, 전부 다 가짜였어요. 소영이가 저를 속인 거예요.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9천만 원이 정말로 사라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소영이는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본 거예요?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이젠 정말로 말해야 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민수야. 소영이가.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9천만 원이 사라진 것. 소영이가 가짜 서류를 보여준 것. 제가 은행에 확인해 보니 다 가짜였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 민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그거 확실한 거예요? 뭐가? 소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게요. 당연하지.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 적금도 없고, 통장도 가짜고, 영수증도 거짓이야. 엄마, 어제 소영이한테 전화 왔어요. 뭐, 울면서요. 어머님이 자기를 도둑 취급하신다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영이가 증서랑 통장이랑 영수증도 다 보여드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했다니까.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다른 은행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뭐, 소영이 말로는 적금은 A은행에 들었는데 엄마가 B은행에 전화하셨다고. 아니야. 증서에 적힌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내일 엄마 모시고 병원 갈게요. 나 멀쩡하다고. 엄마, 이러지 마세요.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나는 치매 아니야. 엄마, 소영이가 엄마 건강 걱정해서 이미 병원 예약까지 해뒀어요. 내일 오전 10시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 저 지금 회사라 바빠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끊을게요. 뚝뚝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안 믿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해요.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해뒀대요. 강제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였어요. 순자야, 확인해봤어? 응, 다 가짜였어. 영자야, 민수가 날 안 믿어. 뭐, 저는 방금 있었던 민수와의 통화를 말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렇게 착한 것만 같았던 소용이가 순자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어떻게 해? 아들도 날 안 믿는데. 순자야, 들어봐. 내 아들 있잖아. 재호, 형사야. 재호 씨? 응. 내가 재호한테 얘기해 볼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순자야. 응. 내일 병원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왜? 소영이가 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민수 동의서까지 받아놨을지도 몰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와. 재호가 도와줄 거야. 고마워. 영자야. 괜찮아. 우리 40년 친구잖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짐을 쌌어요. 필요한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가짜 서류들, 증거로 가져가야 했어요. 밤 11시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소영이 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소영이가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불을 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감시하고 있어. 내가 도망갈까 봐.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소영이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뒷문으로요. 다행히 소영이가 절 보지 못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영자 집으로 갔어요. 순자야, 영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빨리 들어와. 안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김재호라고 합니다. 재호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일단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재호 씨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통장을 넘긴 것, 9천만 원이 사라진 것, 가짜 서류들, 민수의 반응, 그리고 어젯밤 소영이가 집 앞에서 감시한 것까지. 재호 씨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어요. 다 듣고 나서 재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렇지?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첫째, 가족 간 범죄라는 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관리하다가 쓴 거니까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변명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둘째,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해요.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착각하신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드님까지 믿게 만들었고요. 그럼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 정말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니가 망상 증세가 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요. 재호 씨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로 며느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세요. 특히 돈 얘기나 협박하는 말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클라우드 연동 녹음기예요. 녹음된 내용이 자동으로 제 서버로 전송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녹음기를 빼앗아도 증거는 남아요. 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가 오늘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네. 소영이가 예약한 병원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병원이요. 신경과로요. 왜요?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그게 어머니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알았어요. 갈게요. 제가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오전 10시. 저는 신경과에 갔어요. 민수가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재호 씨가 예약해준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테스트, 간단한 CT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 아무 이상 없으세요. 정말요? 네, 치매도 아니고 인지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에요. 오히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단서 써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특별한 용도가 있으신가요? 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써드릴게요. 선생님이 진단서를 써줬어요. 저는 그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이게 저를 지켜줄 무기였어요. 영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단서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잘하셨어요. 이제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재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연락 와 있지 않아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수한테서 부재 중, 전화 15통.
소영이한테서도 10통, 문자도 수십 개.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연락 주세요. 어머님,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다급해질 거예요. 어머니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재호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 척 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인 척? 저는 재호 씨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네. 며느리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며느리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멍한 표정을 짓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치매 환자처럼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재호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순자가 며느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위험해요. 하지만 재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에요. 며느리는 이미 아드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방심하면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니까 괜찮아 하고 말조심 안 하겠죠. 그때 우리가 녹음하는 거예요. 그럼 소영이가 제 앞에서 진짜 속마음을 말한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어요. 소영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게요. 정말이세요? 네. 제 재산을 지키려면 제가 해야죠. 그리고 소영이 본색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무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괜찮아. 나 강한 여자야. 30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일한 여자라고. 재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호 씨가 노트를 꺼냈어요. 치매 연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첫째, 표정이에요. 항상 멍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눈빛에 초점이 없는 것처럼요. 이렇게요? 저는 멍한 표정을 지어봤어요. 좋아요. 딱 그거예요. 둘째, 말투예요. 천천히 더듬거리면서 말하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완벽해요. 셋째, 사람을 헷갈려 하세요. 민수 씨를 못 알아보거나 소영 씨를 누구라고 물어보거나.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주는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약요? 네. 며느리가 정신과 약을 먹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치매 증세를 유발하기 위해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기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후에 뱉어내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재호 씨가 작은 버튼을 꺼냈어요. 비상 버튼이에요. 정말 위험하면 이거 누르세요. GPS로 위치 추적되고 제가 10분 안에 달려갈게요. 고마워요. 재호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가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면 병원이겠죠? 네. 하지만 따라가세요. 네. 그게 우리 계획이에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순간 우리가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네. 그래야 미수로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 증거가 돼요. 저는 긴장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게요. 해야죠. 그럼 이제 며느리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을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소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소영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 여기가 어디지? 일부러 멍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세요? 주변에 뭐 보여요? 공원. 같은데, 나무가 많아. 무슨 공원이에요? 몰라. 길을 잃었어. 어머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찾아갈게요. 주변에 간판 같은 거 보여요? 재호 씨가 쪽지를 보여줬어요. 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 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10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공원으로 가시죠.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30분 후. 저는 보람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 씨는 50m쯤 떨어진 곳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영자도 근처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15분쯤 지나니까 소영이 차가 왔어요. 민수도 같이 왔어요. 엄마, 민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멍하니 민수를 봤어요. 너, 누구야?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나예요. 민수요. 엄마, 아들, 민수. 민수가 누구지?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소영이가 옆에 왔어요.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눈빛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가 어디야? 공원이에요, 어머님. 집 근처 공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차에 태워졌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계속 걱정하는 소리를 했어요. 소영아,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요. 아침에는 아예 집을 나가셨고, 길까지 이루시고, 심지어 오빠도 못 알아보시고, 병원에 빨리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 오빠, 오늘은 어머님 많이 놀라셨으니까 푹 쉬게 해드리고, 내일 병원 가요. 제가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예약할게요. 그래야겠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회사로 갔어요. 소영이만 남았어요. 소영이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님, 푹 쉬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요. 딸깍. 저는 일어나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갔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돼 있었어요. 언제 설치한 거지? 제가 어제 나간 사이에 설치한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갇혔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가지고 있었어요. 재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방에 갇혔어요. 창문에 철창도 있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비상 버튼 있죠? 위험하면 바로 누르세요. 제가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옷 안쪽에 잘 숨겨져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녹음 중이에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쟁반에 죽과 약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녁 드셔야죠. 저는 멍하니 일어났어요. 밥 먹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소영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에 가져왔어요. 저는 먹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거의 안 먹었지만요. 약도 드세요. 소영이가 약 3알을 줬어요. 평소보다 많았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약이에요. 건강에 좋은 약이에요. 저는 약을 받았어요.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 했어요. 하지만 약은 혀 밑에 숨겼어요. 재호 씨가 말한 대로요. 다 드셨어요? 응. 입 벌려 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켰나? 저는 천천히 입을 벌렸어요. 소영이가 제 입 안을 확인했어요. 혀 들어보세요. 이런. 저는 혀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침을 하는 척 했어요. 으흠, 으흠. 어머님, 괜찮으세요? 기침하면서 약을 혀 뒤로 밀었어요. 물, 물 좀. 네, 잠깐만요. 소영이가 물을 가지러 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약을 손으로 빼냈어요. 이불 밑에 숨겼어요. 여기요. 소영이가 물을 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소영이가 나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가서 약을 꺼냈어요. 휴지에 싸서 가방 안쪽에 숨겼어요. 나중에 검사받아야 했어요. 어떤 약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눈은 살짝 떠서 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었어요.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죽였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자는 척이에요. 소영이가 제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멍청한 할망구, 완전히 바보 됐네. 녹음기가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병원 보낼 수 있어. 정신병동에 가두면 평생 못 나와. 소영이가 낮게 웃었어요. 10억. 이제 다 내 거야. 남은 돈이랑 이 집까지 팔면 오빠 사업도 살리고. 오빠가 있었어요? 고마워. 어머님. 덕분에 우리 오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제 빚도 다 갚고 정말 유용한 할망구였어. 소영이가 제 이마를 툭 쳤어요. 내일부터는 편하게 쉬세요. 병원 밥 맛있을 거예요. 소영이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잘했어요. 다 녹음했어요. 소영이의 진짜 목소리를, 진짜 계획을, 그리고 오빠 이야기도. 공범이 있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녹음 성공했어요. 소영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공범이에요. 곧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녹음 클라우드로 전송됐어요.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걸 기다리면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소영이를 잡는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일찍 왔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저는 멍하니 일어났어요. 병원? 네, 검사 받으러요. 씻으세요. 소영이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세수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혔어요. 깨끗한 옷이었어요. 어머님, 예쁘게 입으셔야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소영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오늘 끝나. 내가 감옥 가는 걸로. 9시 30분이었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 올 거예요. 같이 병원 가기로 했어요. 민수가 온다고? 네. 어머님 걱정하셔서요. 30분 후.
민수가 왔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야, 나, 어디가? 병원이요. 엄마, 검사 받으러요. 나, 병원 싫어. 엄마,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민수와 소영이가 절차에 태웠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만졌어요.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병원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고. 차는 계속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어요. 곧 도착해요, 어머님. 소영이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청담동이었어요. 서울 마음 편한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요양병원, 정신병원이에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푹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무 세게요.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차가 병원 주차장에 섰어요. 어머님, 내리세요. 소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수가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정소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3층 301호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301호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 특별 진료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소영이가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민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의사가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 치매가 심해서요. 본인도 병식이 없고 강제 입원 동의서는 제가 이미 작성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소영아, 그런데 강제 입원까지는 오빠, 어머님 상태 보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길도 잃으시고 저희도 못 알아보시고 그래도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잘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보호자분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입원 수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영이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저는 가슴속 주머니에서 비상 버튼을 꺼내 꾹 눌렀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소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수도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긴 병원인데. 재호 씨가 들어왔어요. 정소영 씨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사기, 횡령, 그리고 강제 입원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재호 씨가 소영이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는 환자 모시고 온 건데. 민수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치료받으러 온 건데. 재호 씨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저 아들이에요. 아드님. 지금 부인이 어머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거 아시죠? 그건 엄마 치료를 위해서. 치료가 아닙니다. 재호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정신과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네.
재호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흘 전 신경과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읽어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엄마가 멀쩡하다고? 치매도 아니고 인지 기능도 정상이라고? 네. 그리고 정소영 씨는 지난 8개월간 어머님 통장에서 총 9억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9억 2천만 원?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소영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어머님 돈 관리해드린 것 뿐이에요. 적금도 들고, 집수리도 하고, 적금. 재호 씨가 냉소를 지었어요. 은행 확인 결과 그런 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금도요. 그리고 영수증도 전부 위조입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재호 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영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멍청한 할망구. 완전히 바보 됐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내일이면 병원 보낼 수 있어. 정신병동에 가두면 평생 못 나와. 민수가 벽에 기대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억. 이제 다 내 거야. 남은 돈이랑 이 집까지 팔면 오빠 사업도 살리고. 오빠 사업? 고마워, 어머님. 덕분에 우리 오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제 빚도 다 갚고 정말 유용한 할망구였어. 녹음이 끝났어요.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민수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죠. 합성이죠. 그렇죠?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이게 가짜라고 말해. 소영아,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 내 목소리야. 소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우리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오빠, 미안해. 민수가 소영이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 도박 빚이. 민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오빠, 민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정소영 씨가 보호자님께 보여드린 적금 증서, 예금 통장, 영수증, 전부 위조입니다. 네, 은행의 확인 결과 해당 계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업체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공사 기록이 없습니다. 재호 씨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뱉어내신 약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긴급 분석한 결과 항정신병 약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반인이 복용하면 멍한 증세,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등이 나타납니다.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죠. 민수가 소영이를 쳐다봤어요. 오빠, 나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도박이 시작이었어. 도박. 온라인 도박. 처음에는 재미로 했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빚이 3억까지 늘어났어. 3억? 빚쟁이들이 협박했어. 당장 갚지 않으면 오빠 회사에 알리겠다고. 그래서 어머님 돈을. 그래서 엄마 돈을 훔친 거야.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 것 같았어. 한 번만 더 하면 다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어. 그리고 오빠,
우리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재호 씨가 말했어요. 정민호 씨입니다. 정소영 씨의 친오빠로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공범? 네. 정소영 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정민호 씨한테 보냈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재호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건 정소영 씨와 오빠의 통화 기록입니다. 거의 매일 통화했고, 어머님 돈 얼마 더 빼낼 수 있나, 병원은 어디로 정했나,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멍한 척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멀쩡하셨던 거예요? 그래. 나 치매 아니야. 한 번도 치매였던 적 없어. 그럼 길 잃으신 것도, 저를 못 알아보신 것도 다 연기였어. 소영이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럼 엄마는 전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소영이가 내 돈 훔친 거, 가짜 서류 만든 거,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소영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착각하신다고, 치매라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에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 봤어요. 화가 났어요. 아직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민수도 피해자였어요. 소영이한테 속은 거니까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어요. 엄마는, 당장은 널 용서 못해. 넌 내 엄마보다 며느리를 믿었어.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재호 씨가 소영이를 일으켰어요. 소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소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용서? 네, 제가 정말 미쳤어요. 도박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너 3년 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 다 계획이었지?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어머님이 좋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도박 빚이 있었지? 그래서 돈 많은 집으로 시집 온 거고. 소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저는 재호 씨를 쳐다봤어요. 데려가세요. 소영이가 끌려나갔어요. 어머님, 제발 어머님. 소영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니까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소영이 오빠였어요. 오빠도 공범이니까요. 재호 씨가 말했어요. 정민호 씨, 횡령, 공모 및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가. 오빠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영자가 옆에 왔어요. 순자야.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응, 끝났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3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끝나다니. 호송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재호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재호 씨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67세 나이에 치매 연기까지 하시면서 싸우신 거잖아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기셨잖아요. 병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남자분이었어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아,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여기를 어떻게... 아, 그거요? 원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소영 씨는 원래 다른 병원을 예약했었어요.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곳이죠. 네. 하지만 재호 형사님이 그 병원에 먼저 연락해서 정소영 씨 예약은 경찰 조사 중이라 취소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 번호를 알려줬고요. 아, 그래서 소영 씨가 당황해서 저희한테 전화했고 저희가 마침 자리 있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소영 씨는 여기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병원인 줄 알고 온 거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준비한 함정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할머니를 지켜드려야죠. 재호 후배한테 얘기 듣고 제가 먼저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꼭 잡아야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오늘 많이 놀라셨죠? 안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차량 불러드릴게요. 영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순자야, 우리 집 가자.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고마워. 영자야. 영자 집으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해. 치매 연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다니. 무서웠어. 영자야, 약 먹는 척하고 뱉어내는 것도, 소영이랑 같이 있는 것도, 매 순간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해냈잖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저는 영자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무슨 40년 친구인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호 씨였어요. 어머니, 저 재호예요. 재호 씨, 무슨 일이에요? 수사 진행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게 있어요. 뭔데요? 정소영 씨가 어머님 통장에서 총 9억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9억 2천만 원? 제가 확인한 건 9천만 원이었는데. 네. 어머니가 은행 가신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빼냈어요. 그럼 거의 10억이네요. 네. 그 돈은 대부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썼고요. 일부는 오빠한테 보냈어요. 오빠 사업 자금이랑 본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9억 2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소영 씨 명의 재산 전부 압류했습니다. 차량, 보험, 적금, 예금 다 합쳐서 약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절반도 안 되네요. 그리고 오빠 정민호 씨한테서 1억 8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오빠 명의 부동산 일부를 압류했어요. 그럼 총 5억 9천? 네. 아쉽게도 나머지 3억 3천만 원은 이미 도박 사이트에서 날아갔어요.
해외 사이트라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억 3천만 원이나 영영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건진 게 다행이에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만큼이라도 건진 거예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대부분은 10%도 못 건지거든요. 그래요? 네. 어머니는 빨리 발견하셨고 용기 내서 싸우셨으니까 절반 이상 건진 거예요. 고마워요. 재호 씨.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가 물었어요. 무슨 얘기야? 9억 2천이 사라졌대. 5억 9천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래도 절반 넘게 건졌잖아. 응. 다행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3억 3천만 원. 그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울지 마. 넌 이겼어. 내 인생을 지켰어. 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 나 이제 67살이야. 영자야. 어떻게 다시 모아. 괜찮아. 5억 9천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넌 건강하잖아. 그래, 맞아. 그날 밤, 저는 영자 집에서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어. 소영이는 감옥에 갔고, 오빠도 잡혔고, 내 돈도 반 이상은 돌려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평화가 찾아왔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제 아들도 저를 배신했어요. 물론 민수는 속은 거지만 그래도 아팠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돈은 잃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와 오빠는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돈 5억 9천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3억 3천만 원은 영영 날아갔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건진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2주 동안 영자 집에 있다가 드디어 제 집으로요. 집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소영이가 없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거실, 주방, 제 방. 소영이가 설치했던 창문 철창은 이미 철거했어요. 방문 바깥쪽 자물쇠도 없앴어요.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집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7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5억, 9천만 원이면 아껴 쓰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기엔 너무 무료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영자야. 잘 잤어? 응, 잘 잤어. 혼자 있으니까 어때? 무섭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편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순자야. 응. 너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긴 해. 그럼 우리 뭐 좀 할까? 뭘? 카페 어때? 카페? 응.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저는
놀랐어요. 카페, 우리가? 응. 너 돈 5억 9천 있잖아. 나도 좀 있고. 합치면 작은 카페 정도는 차릴 수 있어. 근데 카페를 왜? 심심하잖아. 그리고 너 이번 일로 뉴스에 나왔어. 사람들이 너 보러 올 거야. 날 보러? 응. 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 비슷한 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카페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진짜. 응.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 야호. 그럼 내일 당장 부동산 보러 가자. 다음 날, 영자와 저는 동네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여러 곳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그러다가 한 곳을 발견했어요. 우리 동네 큰 길가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20평 정도 되는 크기였고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여기 어때? 영자가 물었어요. 괜찮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위치도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부동산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이에요. 좀 비싼데 이 위치에 이 가격이면 싼 편이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영자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순자야, 여기로 하자. 느낌이 좋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카페를 시작했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어요. 하얀 벽에 나무 테이블, 편한 의자들, 그리고 한쪽 벽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영자가 물었어요. 게시판은 왜 만들어? 내 이야기를 적으려고. 내 이야기? 응. 내가 겪은 일들. 그리고 노후 재산 지키는 법 같은 거. 아, 좋은데. 저는 게시판에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67세 할머니가 며느리 사기꾼을 이긴 이야기. 노후 재산 지키는 법 등등. 그 밑에 영자가 찍어준 사진도 같이 붙였어요.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카페 이름은 순잔의 카페로 정했어요. 간판도 달고, 꽃도 놓고, 준비를 다 마치고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커피를 팔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작은 돈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어요.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하루에 10명 정도 왔어요. 매출은 5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이, 박순자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사장님, 이야기요. 아, 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제 집을 몰래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딸이 집 서류를 달라고 한 것, 부동산에 몰래 전화한 것을 우연히 들은 것. 저는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할머니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영자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 지금 영웅이야. 무슨 영웅이야. 나 그냥 할머니야. 아니야. 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그날 이후로 비슷한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며느리한테 속은 할머니, 아들한테 재산 빼앗긴 할아버지, 딸한테 사기당한 어르신.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재호 씨 연락처도 알려드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카페는 점점 번창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카페에 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거였어요. 엄마,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얼굴도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앉아 있어.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민수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여기. 고맙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카페 잘 되는 것 같네요. 응. 덕분에 심심하지 않아.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소영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한 일들 정말 죄송해요.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알아. 엄마가 저를 용서 안 해주셔도 이해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날 안 믿고 소영이 편만 든 게.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너랑 소영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 난 정말 행복했어. 아, 이게 가족이구나 했어.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잖아. 엄마, 넌 속았지만 그래도 아파. 내 아들이 날 안 믿었다는 게. 민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널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 조금씩,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자. 네, 엄마, 감사합니다. 민수가 간 후, 영자가 말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뭐가? 아들이랑 화해하려는 거.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야. 아직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래,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뭔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편지였어요. 발신인을 보니 구치소였어요. 소영이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어요. 어머님, 정소영입니다.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머님을 3년 동안 속이고, 어머님 돈을 9억 넘게 훔치고, 약까지 먹이고,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두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도박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중독이 됐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어머님 돈을 썼는데 그걸 갚으려고 또 도박을 했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님 돈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오빠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소영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소영아, 너무 늦었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 해도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은 너무 컸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반성하고 있다니 그거라도 다행이야. 감옥에서 제대로 뉘우치고 나와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로 출근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겼어. 내 인생을 지켰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카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순잔의 카페. 간판 밑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매일 3공에 4공명의 손님이 왔어요. 그중 절반은 커피를 마시러, 절반은 제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목이 쉴 정도로 말을 많이 했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힘들다. 영자가 웃었어요. 그래도 좋잖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거야. 그건 그래. 저와 민수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만났고, 이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되진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한테 갇혀서 떨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갈 뻔했어요. 10억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눠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67세.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늙었다고,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아직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인생도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행복도 내가 만든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제 인생은 계속될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지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절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확인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처럼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